자, 옛날에 그 회계는 옛날에 개인 기업들은 자기 혼자 그냥 보면 되니까 그냥 뭐 자기 혼자 이렇게 장부 정리만 하면 되고요. 요새 그 회사들은 법인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회사 경영 활동에 관심 있는 정보 이용자, 그러니까 주주, 투자자, 그 다음에 채권자, 돈 받을 보통 이제 은행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경영자, 또 세무서, 종업원들까지 관련 있죠. 거래처까지도 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여긴 지금 여러분들 그냥 약간 유식한 말로 써놨는데 회계가 뭐냐, 쉽게 말하면 장부 정리하는 거예요. 장부 정리. 장부 정리. 장부 정리하는 건데, 자, 장부 정리하는 건데, 여기 그 장부 기록을 하는데 과거에는 손으로 장부에 기록했어요. 지금도 문방구에 가게 되면은 그 빨간색 이렇게 해가지고 장부가 있어요. 문방구에. 옛날에 그 장부 정리를 하는 건데 그 장부가 여러 가지 종류가 다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산으로 컴퓨터로다가 바꿨습니다. 1999년도에 이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여기에 화폐 단위로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회계 정보를 이해관계자, 이득과 손해에 관계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제공할 때 금융감독원에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라고 있어요. 이 다트에다가 그 주식을 파는 회사들 있잖아요. 여기에 다트라고 검색을 하면 다트, 여기 전자공시 시스템, 요거 한국금융감독원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회사를 뭐 삼성전자다 그러면 삼성전자께 이게 쭉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큰 기업만 요 다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파는 회사들만 여기다가 하고, 그 밖에 비상장 기업, 중소기업은 일간신문, 뭐 경제신문 같은데 3월달이나 2월 말 되면요 아주 그냥 신문에 도배를 합니다. 재무상태표라고. 그래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우선 이거 하기 전에 부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기는 뭐냐면 장부 기록의 가운데 딴 게 부기예요. 복식 부기는 이중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 장부에 기재합니다. 그러니까 분계라는 거는 나눌 분자, 낄 개자, 왼쪽 오른쪽 나눕니다. 단식 부기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현금출 납부 같은 거, 현금출 납부라든가 이런 걸 단식부기라 그래요. 영리부기는 뭐 영리기업에서, 비영리는 뭐 비영리 단체에서 이용하는 거고, 이 장부 기록한 거를 전부 다 컴퓨터로 바꿨어요. 그래서 전산에게는 이 더존 스마트 A라고 더존 기업이 만든 거하고 한국 세무사회에서 만든 세무사랑, 여러분들은 요걸로 시험 봅니다. K랩으로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전산에게 요 시험을 요거로 봅니다. 요걸로 보셔서 여러분들은 그 자격증을 따게 되는 거예요. 전산에게. 그 다음에 재무에게는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기준이 있어요. 기업의 기준, 그 다음에 국제회계 기준이 있고, 원가관리에게는 경영자가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은 정보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원가가 얼마냐, 요새 물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경영자는 의사결정할 때 필요한 자료고, 세무에게는 그 세금 납부할 때, 그래서 세무서에다가 장부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재무회계라는 거는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 종류가 5가지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요거는 자산, 부채, 자본이에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 이거는 현찰의 흐름, 자본이 변동되는 것. 주석은
해석서예요. 여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5가지가 재무제표입니다. 요거 종류가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여기는 뭐 그냥 간단히 읽고만 넘어가면 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그러니까 이제 1월 1일이나 12월 31일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산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나 받을 수 있는 채권, 부채는 갚아야 될 채무.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 나오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에요. 여러분들 그 아파트가 10억짜리인데 3억을 대출 받았어요. 그러면 그 3억은 부채거든요. 그럼 내 돈은 7억이에요. 따라서 아파트 내가 자산을 10억짜리 가지고 있으면 거기 부채 대출 받은 거 3억과 내 돈 7억이 들어가서 10억짜리 아파트가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산은 재산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요 일정 기간입니다.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해놓은 건 요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재무상태표는 12월 30일 현재 돈이 얼마다. 이게 중요한 거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돈이 뭐 10억이 들어오면 뭐합니까? 12월 말일날 단돈 1억이라도 있어야 그게 기업의 재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 시점이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적을 파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수익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통하여 얻어지는 이득인데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그 1년간 매출액이 얼마다. 비용은 그 매출 원가가 얼마다. 그 빼면 이익이 나오죠. 장사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원가의 2배를 받아야 그래도 유지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순이익이 나와요. 당기란 거는 이번 기예요. 그 다음에 비용에다 순이익을 더하면 총수익이다. 이게 손익계산서 등식인데 여기 보시면 요 용어만 그냥 여기선 용어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회계 기간은 뭐냐면 기업은 무조건 1년에 한 번 이상은 결산을 해야 돼요. 재무상태와 영업성적을 기록 계산하기 위한 기간적 범위 1월부터 12월 1년을 초과 못합니다. 2년에 한 번 결산. 그러면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1년에 한 번 결산해 가지고 배당금 줘야 그래야 주주가 투자하죠. 그리고 세금도 1년에 한 번씩 보고를 하는데, 자, 지금이 5월 달이죠.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합니다. 소득세 신고하고요. 그 다음에 그 3월 말까지는 법인세 신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3개월에 한 번씩 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 마감을 해가지고 그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그렇게 기준으로 날라옵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거는 양도할 때 내는 거고, 하여튼 세금 종류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모르게끔 세금 내는 게 바로 부가가치세예요. 여러분들이 물건 살 때 마트에 가서 물건 사게 되면 물건값 속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물건값이 그런가 보다 그러지 내가 세금 낸다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다만 이제 이럴 때 있죠. 물건을 살라 그러는데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끼겠지만 마트에 가서 물건 살 때 뭐 생수를 산다든가 라면을 산다든가 그럼 그 물건값 속에 부가가치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면세가 있어요. 면세. 기초생활 필수품. 그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 쌀, 농축수, 임산물 이거는 다 면세입니다. 수돗물도 면세예요. 그 다음에 의료보건용 병원비도 면세입니다. 아픈데 부가세까지 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질 나겠죠. 근데 이제 성형수술 같은 거는 부가세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용역, 여러분들 그 학원 다니게 되면은 그 교육비 내는데 부가세 안 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책 살 때 책도 부가세 안 냅니다. 여러분들 책은 제가 공지해 드렸듯이 출판사 직접 전화하시면 빨리 와요. 이제 책은 이제 아직 구입 못 하신 분은 출판사에 사셔야 돼요. 빨리 사야 돼요. 제가 출판사에다 얘기해 놨으니까 출판사 전화 오면 10% 깎아갖고 입금시켜주면 여러분 주소 보내주면 바로 올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요 수업을 한 3일 동안 프린트로 나가고 그 뒤에 책으로 나갑니다. 책은 주로 실기와 기출문제 위주고 제가 프린트는 이제 이론을 설명할 거를 프린트를 했습니다. 좀 더 여러분들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1년에 2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삼성전자는 3개월에 한 번씩도 결산을 해요. 최종적인 거는 1년에 한 번 하고요. 자, 올해는 단기라 그러고요. 작년은 전기라 그러고 내년은 차기라 그럽니다. 1월 1일은 기초, 12월 말일은 기말, 그 다음에 작년에서 금년으로 넘어온 걸 전기 2월, 단기에서 내년 넘어가는 걸 차기 2월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의 뜻만 그냥 여기서 쭉 읽고 넘어가면 돼요. 회계 단위는 그 재무상태와 영업성적을 기록 계산하기 위하여 구분한 장소적 범위를 회계 단위라 그러는데 본점과 지점, 본사와 공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 작성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3조. 기업의 외부 내부 이해관계자에게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 앞에 설명했죠. 5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게 중요합니다. 이건 시험에도 나와요. 이 칼라로 인쇄하라는 이유가 칼라로 해서 가독성도 높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또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도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재무제표는 일정 회계기간 동안의 정보이며 미래가 아니라 과거의 정보입니다. 재무제표는 과거에 내가 1년 동안 얼마나 돈을 벌었냐 이걸 파악하는 거지 미래의 정보가 아니에요. 근데 원가회계는 좀 약간 미래가 좀 포함되기도 합니다. 손익분석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손익분석도 하고 이제 미래 이렇게 생산을 라인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 우리 이거 재무제표는 미래가 아니라 과거의 정보고요. 재무제표는 추정에 의한 금액도 표시됩니다. 우리가 꼭 현찰 거래만 표시되는 게 아니라 추정에 의한 것도 표시돼요. 대표적으로 채권의 회수불능. 제가 은행의 그 농협은행 차장한테 물어봤어요. 대출해주면 다 받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띠끼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대출해주고도요. 띠끼는 게 많기 때문에 그 대손 그 회수불능을 갖다가 추정을 합니다. 그래 추정을 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뭐 은행에 근무하든 뭐 그 다음에 국가에서 뭐 하든 다 이 충당금은 다 설정해요. 여러분들 혹시 아파트 사시면 아파트에도 수선 충당금을 설정을 해둡니다. 나중에 고치려고. 그러니까 추정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채권의 회수불능. 그러니까 외상값 보통 이거는 과거의 경험률법이라든가 법인세법에서 1% 한도 내에서 하는데 그 중에 큰 거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금년에 외상으로 팔았는데 그 외상값이 내년에 넘어가서 띠낄 것 같다. 그러면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이렇게 만들어 둘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여러분들 저 대표적으로 자동차 타시면 자동차가 오래되면 꼬물이 되죠. 그러면 차를 바꿔야 돼요. 그게 바로 감가상각비예요. 그러니까 유형자산. 유형은 형체가 있는 거죠. 건물이나 기계장치나 차량 운반구나 비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감가상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형자산, 특허권이나 실용신한권. 이번에 그 백신 만들었잖아요. 돈 엄청 벌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이거 백신도요. 10년이 지나고 나면 한 8년 지나고 나면요. 복제약이 다 나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무형자산도 이제 세월이 지나면 가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잔액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정에 의한 금액이 바로 이 두 가지. 채권의 회수불능과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모든 재무제표 작성은 화폐액으로 표시합니다. 돈으로 표시해요. 그 다음에 기업은 계속 기업하에 가정하에 작성한다. 기업은 한번 세워놓으면 계속 영업할 거라고 가정하고 작성하죠. 그 다음에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자는 회계 담당자가 아니라 경영자입니다. 회계 담당하는 사람이 사장님한테 혼은 나요. 잘못하면. 그렇지만 최종 책임자는 경영자입니다. 경영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주주들이 책임을 경영자한테 물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론 문제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고요. 자, 재무제표 작성 기준이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자산부채 자본 구분 표시. 이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자본으로 구분하고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바로 요겁니다.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자산의 현금이 현금성 자산, 유동부채는 뭐 매입채무, 외상매입금이나 지급보험, 비유동부채 1년 이상 1년 후에 갚아도 되는 거.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은 1년 이상 장기간 쓰는 거. 유동자산은 1년 이내 없어지는 거. 그 다음에 자본금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회계이익 범위가 아니에요. 자본금 하나만이고 이런 식으로도 작성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총액주의 원칙. 자산과 부채의 자본은 순액으로 표시하지 않고 총액으로 표시한다. 여기에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대여금이 있고 차입금이 있다. 그럼 퉁쳐가지고 대여금만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1년 기준의 원칙. 1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1년이 초과되면 비유동, 1년 이내면 유동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 배열의 원칙. 요거는 유동자산을 먼저 쓰고요. 비유동자산을 씁니다. 유동부채를 먼저 쓰고 비유동부채를 나중에 씁니다. 그 다음에 잉여금 구분의 원칙. 요거는 여러분 시험 범위가 아닌데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 이익잉여금은 당기순이익 같은 거. 그 다음에 미결산 항목의 비만계정 표시금지. 예를 들면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등 미결산 이런 건 재무제표에 표시돼서는 안 돼요. 현금과 부정이나 이런 거. 이건 애매한 계정은 표시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유동성 배열의 원칙은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비상장 기업, 증권인 거래소에서 주식을 판매하지 않는 기업만 해당되고요. 그 국제회계 기준은 대기업들은 이 유동성 배열 원칙이 이거 필요 없어요. 유동성 배열로 안 하고 지멋대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유동자산을 위에다 표시해도 돼요. 이 대기업은요 국제회계 기준을 채택하거든요.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외국 기업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어야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외국 기업이 한국에 많이 투자를 하면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달러가 들어오기 때문에 외국 기업이 많이 투자를 하려면 그러면 그 회사의 재무상태나 그 다음에 이 영업성적, 이 당기순이익이 얼마나인지 이걸 보고 싶어 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미국 회계와 유럽 회계가 달라요. 한국 회계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적으로 통일을 하자.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을 제정을 해가지고 2008년도부터 해서 지금은 국제회계 기준을 채택을 하고 있고 아까 다트라고 보여드렸죠.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중소기업 외에는 꼭 1년 기준이 아니라 이게 요거 비유동이 위로 가도 되고 이렇게 바꿔도 돼요. 대기업들은. 그런데 이제 편하게 그냥 유동자산부터 먼저 하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은 발생주의 원칙. 자, 이거 동그라미 치세요. 요거 별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한다. 이것 때문에 회계 처리가 요걸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이 사업하시다가 집세를 안 냈어요. 경제가 어려우면 집세가 밀리는 수가 있죠. 집세가 밀렸더라도 금년 집세예요. 근데 금년에 못 주고 내년으로 넘어갔어요. 그렇더라도 금년에 발생한 집세니까 임차료라고 손익계산서에다가 기재를 해야, 그래야 비용이 커야 당기순이익이 적게 나와야 세금을 적게 낸다고요. 그래서 발생한 기간에 배분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임차료가 금년에 발생했으면 금년에 임차료 대변에 미지급 비용 뭐 이런 식으로라도 분계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내가 보험료를 내년 보험, 여러분들 자동차
운행하시면 여러분들 보험 가입하잖아요. 자동차 보험료 내년 것까지 가입했어요. 그러면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보험료만 금년 손익계산서에 집어넣고 내년에 해당되는 보험료는 그거를 비용에서 빼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발생주의 원칙이에요. 이것에 따라서 결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익은 실현주의. 수익은 확실히 실현될 거 위주로 수익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기업의 회계 처리는 보수주의 회계 처리가 가장 좋습니다. 보수주의는 뭐냐면 수익은 적게 비용은 많게. 그런데 회계 처리할 때 매출액을 누락시키잖아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즉각 세무조사 나와서 세금을 왕창 두들겨 맞아요. 저도 그 공무원들이 이거 장부정리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안 했더니 세무조사 나와가지고 세금을 5천만 원 두들겨 맞고 가산세를 3천만 원 맞아가지고 8천만 원에 추징을 당해서 세금을 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매출액을 속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걸 잘해야 되느냐? 이 발생주의 원칙, 실현주의 원칙에 따라 발생한 기간에 배분되도록 하고 수익은 실현될 거 위주로 하고 증빙서를 잘 갖춰서 장부정리를 해줘야 그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세금은 가산세를 안 내도록 5월 말까지 소득세를 신고를 하려면 5월 말까지 신고해야지 6월 달에 신고했다면 즉각 가산세가 나옵니다. 장부정리하라는 거 안 하면 가산세가 7%가 나와요. 매출액이 7%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뒤에 제가 또 가산세 100만 원 또 두들겨 맞아갖고 낸 적이 있는데 직원들 월급 준 거를 갖다가 장부기장 다 했는데 그 신고를 3월 10일까지 해야 돼요. 작년에 월급 준 거 1년치를. 근데 이걸 5월 달에 같이 신고했다고 가산세 1억을 월급을 줬는데 1%, 지금은 0.5%로 줄었지만 100만 원 내라 그러는데 꼼짝없이 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낭비가 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를 배우시는 목적은 이 회계를 잘 알아서 수익과 비용 처리 잘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세금도 배웁니다. 전산회계 1급 이상은 반드시 따야 되는 이유가 전산회계 1급에서 부가가치세가 나오고 전산세무 2급에서 소득세 연말정산이 나옵니다. 세무 2급까지 따야 여러분들 경쟁력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들 회계 2급은 지금 선택을 잘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회계 2급부터 배우면요 회계 1급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세무 2급도 쉬워져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학원이나 이런 데서 보통 회계 1급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는데 여러분은 회계 2급부터 하니까 마음 놓고 회계를 잘 하실 수 있으니까 안심을 푹 하시고 결석만 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2번인데 이것도 결석하시는 분은 정말 불성실한 거예요. 정말 부득이한 일이 생겨서 그럴 때는 카톡에다가 단체 카톡방에다가 꼭 서포트 주님에게 또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를 제가 지금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릴 건데, 자, 이걸 올리더라도 여러분들은 수업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을 관련 수익에 인식되는 기간에 처리한다. 예를 들면 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발생된 비용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매출액이 있잖아요. 매출액. 그럼 매출액인데 그 중에 외상으로 팔았단 말이야. 금년에 외상으로 팔았는데 그게 내년 넘어가서 띠낄 것 같아. 그렇지만 내년 넘어가 띠낄 것 같지만 그거는 사실 금년 수익이 났으니까 금년 수익에서 대손충당금 설정해서 대손상각비라고 비용으로 처리해서 순이익을 적게 줄여줘야 수익비용 대응이 서로 잘 되는 거라고요. 감가상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갖고 회사 영업을 했단 말이에요. 회사 운영을 하는데 자동차가 필요하죠. 그러면 그 자동차의 감가상각비 같은 것도 금년에 자동차 감가상각비도 금년의 비용으로 잡아야 돼요. 그 운행해서 금년에 이익 봤으니까. 그래서 이게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고, 총액주의는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표시해. 매출액과 매출원가 모두 표시해야지 매출 총이익만 표시하면 안 돼요. 구분 표시. 요거는 꼭 알아두세요. 요건 지금 외우세요. 이건 지금. 자, 이건 지금 외우세요. 매출액에서
원가를 빼면 뭐가 나옵니까? 매출 총이익이 나와요. 여기 왜 매출 원가냐? 요거를 잘 알아두세요. 그냥 원가면 원가지 왜 매출 원가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매출액이 있는데 그 팔린 물건에 대한 원가란 뜻이에요. 예를 들면 금년에 매입을 했어요. 그거를 몽땅 여기다가 대응시키면 안 돼요. 금년에 사온 것 중에 금년에 안 팔리고 남은 건 내년으로 넘어가는 건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기말상품 재고는 빼주고 작년에 팔다 넘어온 기초상품 재고 더해가지고 기초 플러스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에서 산출한 매출원가를 여기다가 대응시켜서 이렇게 빼주면 매출에서 팔은 이익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매출 이익이 나오면 그거를 판매하고 관리하는 영업상의 비용이 있습니다. 판매하고 관리하는 영업상의 비용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 월급을 줘야죠. 급여 줘야죠. 복리후생비 줘야죠. 여비교통비, 통신비, 수도관열비, 세금공과,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잡비, 수모품비, 광고선전비 이런 것들은 매출 총이익에서 빼줘야 영업상의 이익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영업이익이 얼마 줄었다. 이번에 그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다 그러죠. 반도체가. 지금 대만이 그 비메모리 반도체가 대만이 지금 1등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과거에는 엄청 많이 나서 3개월에 한 번씩 보너스를 제가 들었는데 한 2, 3천만 원씩 보너스를 준다 그러더라고요. 직원들한테. 근데 지금 보너스커녕 지금 적자가 났으니까 이제 그런 게 없겠죠. 그래서 이 영업이익을 그 뉴스에도 영업이익이 얼마 났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뺀 금액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영업 외 수익, 예를 들면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세를 놔서 임대료 받았다든가 이자를 받았다든가 뭐 수수료 받았던가 이런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 뭐 이자를 줬다든가 그 다음에 뭐 손실이 났다든가 뭐 이런 것들 영업의 비용 이거 빼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그런데 여러분들 그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 옴을 매출채권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여기 판관비에 들어가요. 그런데 기타 채권 여러분들이 돈 빌려줬다가 띠꼈어. 돈 빌려준 건 돈이나 여윳돈이 있어서 빌려준 거잖아요. 그거는 영업활동 외의 비용이야.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더하고 빼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나와요. 거기서 법인세를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아예 외워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기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분 표시.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순이익은 서로 일치한다. 원인과 결과이기 때문에. 자, 금년에 우리가 매출을 했기 때문에 여기 현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인이고 이거는 결과입니다. 그 원인과 결과이기 때문에 여기 순이익과 여기 이익여금 속에 당기순이익이 있거든요. 그게 다 요 이익여금 속에 서로 일치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 3월 말이나 2월 달이나 3월 달에 신문에 재무상태표 공시하는 게 다 요걸 공시합니다. 이걸로 하면 너무 길더라요. 광고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 계정식으로 합니다. 매달 며칠 회사명 그 다음에 단위는 100만원 이거 그냥 단위를 원으로 하면 여기 공이 엄청 많이 붙으니까 인쇄비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끊어서 100만원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회계 기본 과정, 회계 공준. 자, 이거는 회계 2급에는 잘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예 지금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배우는 건 세무 2급, 세무 1급까지 다 똑같습니다. 제가 이거 프린트 만들어서 해드리는 거는 이 프린트는 우리나라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만이 이 프린트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요 굉장히 프린트가 이게 프린트가 요약 정리가 잘 돼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프린트를 보시고 공부하시면 좀 더 복잡한 거를 단순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어요.
자, 회계의 기본 과정은 기업 실체의 과정. 기업은 하나의 법인이에요.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이재용이하고는 별개입니다. 하나의 기업은 별도로 실제로 존재하는 법인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개인기업도 회사는 회사고 그 다음에 그 개인은 개인이에요. 계속 기업의 과정. 회사는 한번 영업하면 계속 영업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기간별 보고의 과정.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결산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재무회계 정보가 갖춰야 될 특성. 이거 당연히 신뢰성이 있어야죠. 여러분들 재무제표가 불량해.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건 누가 그거를 믿고 투자를 하겠냐고요.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신뢰성이 있는 반면에 목적이 적합해야 돼.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목적이 적합해야 돼. 회계정보 이용자의 목적에 적합해야 된다. 그래서 그 회계정보 이용자가 내가 지금 투자하고 싶어. 적시성, 제때 내가 지금 투자하고 싶으면 내가 지금 재무제표를 얼른 보고 싶어. 그래서 삼성전자가 3개월에 한 번씩 결산을 보고하는 거예요. 원래는 1년에 한 번 하지만 이렇게 분기별로도 합니다. 적시성, 제때 보고를 해주는 거고 예측을 또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피드백 같이 피드백은 내가 투자를 했는데 아 이거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피드백 요걸 받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걸 외울 때 목적 예피 목적이 있는 예피 내가 이걸 어떻게 암기시킬까 하다가 종교 얘기에서 좀 죄송하지만 목적이 있는 예수님의 피 보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구속감을 받는다. 이제 그게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목적 예피 목적이 있는 예수님의 피다. 이렇게 외우면 쉽게 외워져요. 이걸 책에는 목예 피적 이렇게 돼 있어. 순서가 바뀌어서 목에 피가 적셨다. 아이고 끔찍해. 그래서 내가 목적 예피로 이렇게 말을 바꿔서 암기하도록 알려드린 거예요. 자, 시가법. 이거는 그 목적 적합하려면 시가법으로 해야 돼. 여러분들이 만약에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어. 그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 1억 주고 샀어. 근데 지금 그게 100억가. 참 좋겠네요. 그러면 1억이라고 장부에 기장할까요? 100억이라고 기장해야 될까요? 100억이라고 기장해야 목적에 적합하지.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에 투자하고 싶은데 삼성의 빌딩이 100억짜리가 있다. 그럼 건물 100억이라고 기재해야 그 삼성전자의 제대로 그 재무상태가 표시가 되듯이 시가법이 바로 목적에 적합하고 진행기준. 예를 들면 삼성건설이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를 지금 한 70%까지 지었다 그러면 70%만큼 이득이 난 거예요. 진행에 따라 그거를 수익을 잡는 거고 발생주의 우리가 수익 비용은 발생주의에 따라서 그리고 수익은 실현주의에 따라서 그 다음에 분기 반기 재무제표 제가 말했죠. 삼성은 분기 또는 반기 3개월에 한번 6개월에 한번 재무제표를 보고해 가지고 그래서 정보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 적합성이고 신뢰성은 회계정보는 믿을 수 있는 바른 정보에 대해요. 이게 믿을 수가 없으면 그 회계정보는 쓸모가 없죠. 그러려면 표열이 충실해야 되고 검증이 가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중립이 돼야 돼. 자, 이 중립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채권자들은 그 회사가 재무구조가 튼튼한 걸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원금 돌려받으려면 재무구조가 튼튼한 거니까 회사가 재무구조가 튼튼한 것처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주주는 이익이 많이 나야 배당금을 많이 받으니까 이익을 또 많이 난 걸로 표시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중립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믿을만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신표 검증. 여러분들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 있죠? 표를 믿으려면 표를 믿으려면 검증이 돼야 돼요. 검증. 요 검증이 아니고 검증입니다. 표를 믿으려면 검증이 돼야 된다. 신표 검증, 목적 예피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이거는 원가법. 신뢰성은 원가법이에요. 사실 그 빌딩이 100억짜리지만 이번에 보셨잖아요. 아파트 값이 막 15억까지 올라갔다가 막 9억으로 떨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이번에 그 난리 났잖아요. 지금. 그래서 역전세
그래 나오고 막 그냥 뭐 깡통 전세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원가법이 믿을만하죠. 시가법, 시가 올라가면 뭐랍니까? 내가 원가로 기재해야 그게 믿을만한 거고요. 완성기준, 진행기준은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완성이 된 다음에 내가 수익이 확실히 실현됐다 이 뜻이고, 현금주의는 뭐냐? 내가 현찰을 받아야 그래도 이익이 난 거지, 현찰 안 받고 외상으로 했다가 나중에 띠끼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결산재무제표, 이거는 분기나 반기보다 결산은 1년에 정확한 거 하죠. 이번에 그 뉴스에도 나오죠. 무역 적자가 지금 많이 됐는데 그거는 이제 금년 연말에 가봐야 적자가 얼마인지 이제 흑자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은 목적 예비 신표 검증 끝. 이건 다시 설명 안 해요. 그 다음에 이해 가능성. 회계 정보는 이해가 가능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말 쓰면 안 돼요. 기업 간 기관별 비교가 가능해야 되고, 회계 정보는 비용보다 효익이 커야 유용한 정보다.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표시해야 돼요. 비용보다 효익이 커야 됩니다. 자, 이건 됐고요. 이것도 됐고, 자산,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나 채권,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거로 기대되는 자원이고, 유동자산 1년 이내 변동, 1년 후에 변동, 요 종류는 조금 이따 볼 거예요. 부채는 갚아야 될 채무고,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 실제가 부담하고 있는 미래 자원의 유출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 타인 자본. 그러니까 부채는 갚아야 될 거예요. 유동부채 1년 이내 변제, 비유동은 1년 후에 변제. 사채나 장기차입금 같은 거. 사채는 그 회사가 채권을 발행한 거예요. 자본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재산이고, 여기는 그냥 읽고만 넘어가면 돼요. 기업 실제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잔여재산 청구권이고, 주식회사의 경우는 주주지분, 자기자본, 순재산이라고 하고, 자산부채 빼면 자본. 개인기업은 자본금 하나만 있지만 법인기업의 자본은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이거는 회계 1급에 가서 배우니까 여기선 생략합니다.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일람표, 현재 모든 자산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정태적 보고서. 정지되어 있다 이거예요. 현 시점에서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자본이 얼마다 이거예요. 손익계산서는 동태예요. 동태. 먹는 동태가 아니고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1년 동안 매출액이 얼마, 매출원가가 얼마,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손익계산서라. 그건 동태적 보고서라.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손익법, 재산법, 이건 뭐냐면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기말자본이 기초자본보다 커야 돼요. 여기 빼면 순이익 나와. 여러분들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 100억을 투자해 가지고 이익을 봤어요. 100억을 투자했는데 연말에 가니까 그게 200억이 됐어. 그러면 100억은 이익 본 거잖아요. 손익법은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서로 일치돼요. 그 다음에 도소매업은 상품 매입 시는 상품, 매출 시는 상품 매출, 제조업은 원재료 매입 시 원재료, 제품 매출 시 제품 매출. 원재료 갖다 제품 만들죠. 자, 이제 여기부터가 중요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아까 그 시간을, 그래서 요 통화와 자기합수표, 다른 사람이 발행한 당좌수표, 배당금을 주겠다는 통지서, 그 다음에 공사채 이자표, 우편한 증서. 우편한 증서는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강원도에 그 좀 산이 많은데, 그쪽 그 산에 좀 가깝게 사시는 분들은 그 읍내로 나와야 저기 은행이 있거나, 그 다음에 우체국, 저기 예금 취급하는 우체국이 있는데, 읍면 단위가 아닌 그 시골에는 우체국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돈을 붙이려면 우편한 증서를 우체국에서 돈하고 바꿔야 돼요. 그래가지고 등기를 그 시골에 있는 분한테 보내면 그분이 그걸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돈하고 바꿀 수 있는 우편한 증서. 이제 이런 거 받아도 다 현금입니다. 뭐 송금수표를 받아도 현금이고. 그 다음에 당좌예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예금인데, 이게 마이너스 통장하고 똑같아요. 이건 회사만 이용하는 예금입니다. 회사가 수표용지를 갖고 은행에 수표용지 주면 그거를 갖다가 수표용지에 써서 발행하는데, 예금을 해놔야 돼요, 은행에다가. 근데 만약에 예금이 없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담보를 제공하고 은행에서 미리 마이너스 통장식으로 이 수표대금을 지급을 해줍니다. 그럼 그 다음에 입금시키면 그 마이너스를 먼저 갚는 거죠.
그래서 이 당좌 예금이 많이 이용해요, 회사가.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예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쓰시는 예금이에요. 이거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입니다. 이 체크카드로 결제해서 지급하면 보통 예금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예금, 뭐 저축 예금, 그거 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다 보통 예금이라 그래요. 외상 매출금은 다 하시는 거죠. 상품 또는 제품을 외상으로 매출 시. 또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를 받아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물건 팔아도 어차피 카드사한테 돈 들어올 거니까 어차피 다 외상으로 처리한다 이 소리예요. 받으러 오면 뭐냐면 상품 매출하고 제품 매출하고 어음을 받았어요. 어음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속어음. 여기 대한민국 국민기약으로 청와대가 발행했는데 날짜가 지났네요. 이 어음. 요새는 컴퓨터로 발행하니까 전자어음. 누가 발행했냐면 지영악기가 발행했고 누구한테 미래악기 기아. 그래서 금액은 800만원. 이렇게 어음은요. 이거는 수표가 아니에요. 이거는 돈을 주겠다는 약속서예요. 근데 왜 이걸 발행하느냐? 이 어음을 가지고 있으면 은행에 가서 깡을 할 수가 있어요. 은행 가서 돈하고 바꿀 수가 있어요. 은행 가서 할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음을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그 어음이 삼성전자라든가 LG 거 같은 거는 은행에서 믿을 만하니까 돈을 금방금방 내주는데 이름도 없는 회사 어음을 받으면 은행이 안 해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저기 명동 사채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비싸게 이자를 주고 그걸 깡이라 그래요. 그래서 깡을 해가지고 돈을 적게 받고 막 그런다고요. 근데 부도 나오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어음을 받으면 약속어음, 전자어음을 받으면 받으러음, 받을 거니까. 거꾸로 줄 거면 지급어음이에요. 원재료 상품이나 원재료 마입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해주면. 외상매입금은 상품 또는 원재료를 외상으로 매입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외상매입금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합니다. 요 미수금 별표, 여기 미지급금 별표, 요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요게 외상매출금하고 성격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요거는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그 다음에 이거는 상품이나 또는 원재료를 매입했을 때는 지급어음 외상매입금으로 하지만, 요거는 외상매출금 받으러으로 하지만, 이건 토지나 건물, 비품,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단기매매증권, 즉 상품, 제품 이외의 것을 외상으로 나중에 받기로 처분하고 어음을 받거나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받을 경우는 미수금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안 받고 그냥 이런 거 팔았다. 나중에 받기라고 팔았다. 그럼 미수금. 미수금의 뜻이 뭐예요? 이게 미자가 아니 미자, 숫자는 받을 숫자, 아니 받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미수금은 여기 외상매출금하고 구분해야 돼요. 이거는 상품이나 제품을 팔았을 때고 이건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그 밖의 것들을 팔고 안 받은 미수금. 이건 미지급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상품 원재료 이외의 것 외상으로 하고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고 구입하거나 약속어음이나 전자어음을 발행해주고 또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미지급금이에요. 이거는요 어음을 발행했다고 그래서 지급어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를 사고 어음을 발행했다. 그렇다고 지급어음이 아니에요. 이건 미지급금으로 해야 됩니다. 지급어음은 상품 원재료 매입하고, 즉 쉽게 말하면 요거 두 개 써놓으세요.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묶어가지고 이렇게 요 오른쪽에다 묶어서 매입 채무 쓰세요. 매입 채무. 그 다음에 여기 외상매출금 받으러 오면 매출채권. 물건을 팔고 상품을 팔고 생긴 채권. 이건 상품을 사고 생긴 채무, 매입 채무. 상품이나 원재료, 제조업은 원재료 사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는 쉬워요. 단기대여금 1년 이내에 돈 빌려주고 차용증서 또는 어음. 여기서도 조심해야 돼요. 돈 빌려줬는데 차용증서를 받고 빌려주면 단기대여금인데 어음을 받았어. 그럼 어음 받으면 여기 받으러옴으로 분개했다간 큰일 납니다. 받으러옴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돈 빌려주고 어음 받는 건 일종의 증명서예요. 만약에 돈 빌려주고 어음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돈을 안 주면 이 어음은요 상법에 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 민사재판을 해요. 그러면 증빙서가 확실하기 때문에 무조건 재판에서 이깁니다. 그래 가지고
그 재산을 압류해 가지고 돈을 받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받으러움 지급어음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단기 대여금으로 해야 돼요. 돈 빌려줄 때. 요거를 거기다 쓰세요. 약속어음 여기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융통어음이라고 쓰세요. 융통어음. 금융어음. 금융어음이 더 낫겠다. 금융어음. 그 다음에 여기 단기 차입금에도 어음 발음이 좀 금융어음. 금융어음. 그리고 여기 약속어음 여기다 쓰세요. 여기다가 상업어음. 이건 상업어음입니다.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어음 받으면 이건 상업상에 생기는 어음이고 이거는 돈 빌려주는 금융어음이에요. 융통어음. 이것도 금융어음이고 여기에 지금 어음 있죠? 이것도 역시 상업어음. 상업어음이다. 금융어음이다. 이런 거 상식적인 얘기니까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선급금.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 이거 서로 반대되는 것끼리니까 서로 비교하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요거 외에 어음을 주고받으면 돈 빌려주면 단기대여금 이런 거 받으면 미수금. 선급금은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면 선급금 자산이에요. 아니 왜 선급금이 자산이에요? 아니 계약을 갖다가 서로 합의 해제했어. 아파트 살 때 그 계약금 준 거는요 못 돌려받아요. 계약서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취소하면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처리한다 해서 아예 그냥 띄어먹어 버려요. 그렇지만 이 물건 사고 팔 때는요 계약금 줬다가 야 이거 물건 이번에 내가 안 살 테니까 계약금 돌려줘라 그러면 계약금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계약금 받은 거는 부채고요. 선수금 먼저 받은 거는 계약금 받은 부채고 이건 계약금을 먼저 주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물건을 사면 물건값에서 이걸 까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계약금 10만원 줬는데 물건 100만원어치 사오면 10만원 까고 90만원만 주면 되죠. 그 다음에 단기매매 증권은 국제, 사채, 공채, 주식. 요거 앞자 동그라미 치세요. 국자, 사자, 공자, 주자 동그라미 치시고 국채는 국가가 발행하고 사채는 회사가 발행하고 공채는 공기업이 발행하고 주식은 그야말로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외울 때 국사공주, 국사를 잘하는 공주님, 그러니까 국사 잘하는 공주님. 딸이 있으면 공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국사 잘하는 공주. 요새는 국사 시험도 보더라고요. 그 다음에 상품, 판매를 위하여 구입한 물품. 나 맨 처음에 회계 배우기 전에 상품 그래서 상장과 상품을 수여하면 나 그 상품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팔고 사는 물건이더라고. 비품은 영업용 물품 대금. 사무실에서 쓰는 거 전부 다 비품이에요. 뭐 컴퓨터, 에어컨, 냉장고, 뭐 소파 이런 거, 책상, 의자 다 비품이에요. 건물은 건물이죠. 근데 취득세, 등록세 포함하고 차량운 방구는 뭐 자동차 이런 거. 예수금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 회사 다니셨던 분들 월급 여러분들 받을 때 4대 보험하고 세금 띄고 여러분한테 월급 보내주죠. 이거는 우리가 배우는 회계는 회사 입장입니다. 여러분 개인 입장이 아니고 회사 입장에서는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거 미리 받아 임시로 맡아 가지고 있는 돈이다. 그러니까 예수금이라는 건 뭐냐면 회사에서 월급 줄 때 아예 미리 4대 보험하고 세금을 띄어서 회사에서 맡아 가지고 있다가 그 회사의 경리과 직원이 세무서에다가 입금시키고 국민건강공단에다 4대 보험 입금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요 월급에서 안 띄고 그냥 다 주고 당신들이 가서 세금 내고 당신들이 가서 4대 보험 내 그러면 뭐예요? 일하다 말고 나 이거 세금 내러 갔다 올게요 그러고 일하다 말고 다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회사가 손해예요. 그래서 원천징수라는 걸 하는 거예요. 원천징수는 소득의 원천 급여 월급 줄 때 월급에서 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수금이라 그래요. 미리 했자 거둘 숫자. 가수금은 내용물용의 돈을 받거나 대표이사가 회사에 돈을 빌려준 거. 그러니까 이 가수금은 가짜로 받은 돈이죠. 그럼 여기 재무상태표는
자산이 3,000원이고 부채가 1,000이면 자본은 2,000원이다.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 그래요. 이거 이름이에요. 그냥 이건 뜻이 없어요. 차변, 차입하는 변, 위치라 이거예요. 변방 그럴 때 변자예요. 대변, 오른쪽. 차변, 대변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알아두세요. 자, 요거 설명했고, 요것도 설명했고, 그 다음에 요 사채권은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 이거는 주식 주권이고, 자, 여기부터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동자산은 당좌자산은 현금화가 빠른 자산이에요. 이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방금 전에 다 설명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검게 색칠한 거는요. 이거는 12월 말일 결산 때 생기는 분기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선납세금, 미수수익은 수익을 아직 안 받은 거, 비용을 먼저 준 거. 선납세금이 뭐냐면 법인세를 중간 연합하거나 이자를 받을 때 공제당한 거, 원천징수 당한 거. 여러분들 저 은행에다가 예금을 했다가 적금을 들었다가 적금 타면요. 그 이자가 생기거든요. 그 이자를 다 주는 게 아니고 세금 띄고 나머지만 줍니다. 그래서 그 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한 거다. 왜? 은행에서 나한테 내가 내야 될 세금을 은행이 내가 받을 이자에서 미리 띄어가지고 대신 납부해 주는 거니까 나는 미리 냈다. 그래서 선납세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 당좌자산이에요. 빠를 당좌, 자리자자. 자리가 빨리 바뀐다. 당좌자산. 그러니까 이거 다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거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채권, 상환주 이런 거는 현금성 자산이라 그러고 이런 거 이 위에 거 다 합친 걸 현금이 현금성 자산. 이건 다 설명한 거고요. 재고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제품은 만든 거, 원재료는 글자 그대로 원재료, 제공품은 현재 만들고 있는 거. 그 다음에 투자자산은 장기성 예금, 1년 이상 이건 장기로 투자 목적. 유형은 형체가 있고 사용 목적. 무형은 형체가 없고 사용 목적. 기타 비유동, 이건 비유동 자산이에요. 이거는 투자 부동산. 그 다음에 장기성 예금. 땅 같은 거 투자하면 투자 부동산이에요. 장기 대여금. 이거 매도 가능 증권 요거 별표해 놓으세요.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이나 사채, 국채를 보유한 경우 매도 가능 증권. 근데 여기 앞에서 여기 단기 매매 증권 배웠죠?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적 자금 운용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국사공주. 그러니까 1년 이내 변동되는 건 단기 매매 증권이고 요거는 1년 이상 장기 투자한 거예요. 178번. 이 매도 가능 증권 코드가 2개 나오는데 밑에 거예요. 그리고 여기 코드가 여기 빨간색으로 돼 있죠.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컴퓨터는요. 숫자를 인식을 못합니다. 컴퓨터는 숫자를 인식을 못해요. 아니죠. 글자를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컴퓨터는 전부 다 숫자로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은 토지나 차량 운반구, 건물, 비품, 영업권, 산업재산권, 아니 요 비품까지고. 그 다음에 무형은 뭐 영업권, 이거 권리금이에요. 산업재산권은 이런 거, 특허, 상표 이런 거. 그 다음에 개발비는 신제품 개발하는 거, 소프트웨어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밖에 임차보증금, 월세보증금, 이건 전세보증금, 부도날 때 부도원가 수표. 그 다음에 이제 부채는 유동부채 1년 이내 갚아야 될 거, 이거 다 설명했죠. 예수금, 미지급 배당금, 배당금 주기로 결정하고 안 준 거. 유동성 장기부채, 부채가 됐는데 갚을 날이 1년이 안 남았으면 이걸로 바꿔줘야 돼요. 비용인데 아직 안 준 거. 결산 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집세를 내야 되는데 금년에 집세를 못 줬더라도 미지급 비용. 선수수익, 수익인데 미리 받은 거. 세금 아직 안 낸 거. 사채, 장기차입금. 그 다음에 퇴직금의 충당부채는 퇴직금 주기 위해서 만들어둔 거.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여러분이 해보세요. 자, 이것도 여러분이 여기 답이 있으니까 해보시고. 수익은 돈을 벌어들인 거, 영업활동의 결과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거 20쪽입니다. 수익의 측정은 대가를 현금으로 받으면 받는 현금액, 현금 위에 받으면 제공한 자산의 시가, 그 다음에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한 후에 뭐 이렇게 애누리나 그 다음에 뭐 팔았다가 빠꾸되어 온 거, 반품되어 온 거 빼고, 그 다음에 할인 빼고, 그럼 순매출액. 이 매출 할인은 외상값을 빨리 받으면 좀 깎아주는 게 있어요.
비용은 그 자본의 감소를 가지고 오는 건데, 매출원가는 내가 매입한 거에서 기말에 남은 건 빼줘야 돼요. 안 팔렸으니까 내년 넘어갈 거고, 기초는 작년에 넘어왔으니까 팔린 거고.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는 기업에 반드시 지출하는 거고, 이건 영업비용. 아까 설명했어요.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거고. 이건 됐고, 이제 요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만 알면 돼요. 이거. 그래서 월급 주는 거, 복리후생비는 종업원의 식대, 애경사비, 복지. 종업원들 주면 복리후생비고, 여비교통비는 출장 가는 거. 접대비가요, 내년부터 바뀝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어요. 영업 관련 거래처, 여기 거래처 동그라미 치세요. 거래처. 여기 종업원 동그라미 치세요. 종업원들,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주는 건 복리후생비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한테 주는 거는 접대비입니다. 그 다음에 통신비는 뭐 다 아시는 거죠. 수도관열비, 전기, 수도, 가스. 세금, 요거 세금 별표. 재산세, 자동차세, 협회비, 수입증지, 수입인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종합부동산세. 요것도 세금 공과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취득세와 등록세는요, 취득원가에 가산하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 세금 공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요거 외우셔야 돼요. 적십자회비라든가 재산세, 자동차세. 재산세는 여러분들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내는 거고, 자동차세는 자동차 보유하고 있으니까 내는 거죠. 저 외국에는요, 자동차세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캐나다 같은 데는 자동차세가 없대요. 살 때 세금 한번 내고요. 땅덩어리가 워낙 넓어서 그런지 자동차세가 없대요, 거기는. 우리나라는 자동차세가 있죠. 그래서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협회비 뭐 이런 거, 노동조합비 이런 거. 그 다음에 임차료는 건물, 토지, 기계를 빌려 쓰고 사용료 주는 거. 이거 임차료. 여러분들 그저 임차료가요. 그저 렌탈하는 거 있죠. 정수기 렌탈, 복사기 렌탈 이런 거 전부 다 임차료예요. 보험료는 뭐 자동차 보험료, 산재 보험료. 근데 산재 보험은 보통 복리후생비로 해요. 차량 유지비, 차량 수리비, 기름값, 주차비. 세차비도 여기 들어가요. 세차비도. 운반비는 운반료, 배달. 여러분들 그 저기 택배로다가 물건 사면 그 택배로 발송하는 사람은 운반비 내거든요. 그걸 운반비라 그래요. 도서인쇄비는 신문구독료, 도서구입비, 명함인쇄비. 소모품비는 사무용 문구료. 그러니까 문방구예요. 문방구. 각종 서비스 받고 수수료 지급한 거. 광고 순전비는 신문 광고, 인터넷, 유튜브 광고 지급하면. 기부금은 각종 단체의 기부금. 그 다음에 여기 상품 매출하면 상품 매출, 제품 매출하면 제품 매출. 이건 수익은 매출, 수익, 이익이고요. 비용은 비료, 여과, 손실, 비용 이런 글자가 붙어요. 배당금 수익은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받으면, 여러분 투자하면 배당금 받죠? 건물을 임대하고 집세를 받으면 임대료, 소개하고 수수료 받으면 수수료 수익, 유용자산을 비싸게 매각한 거, 그 다음에 자비익, 그 다음에 여기 수익에서 비용을 빼니까 당기순이익이 나와요. 자, 이제 요거를 이제 중요하게 배워야 돼요. 거래 판료서라 그러는데, 자산은 증가되기도 하고 감소되기도 하고, 부채는 증가되기도 하고 감소되기도 하고, 자본도 증가되기도 하고 감소되기도 하고,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고 비용에서 빼기도 하고, 수익이 발생하기도 하고 수익에서 빼기도 하는데, 요거 보니까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아파트 10억짜리면 3억 대출 받은 거에다가 자기 돈 7억 더한 거하고 같다 그랬죠. 그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 둔 거예요. 그리고 자본이 증가되면 수익의 발생, 자본이 감소하면 비용의 발생. 그래서 이걸 거래 판료서라 그러고, 자, 요거는 이제 뒤에서 다시 나와요. 그리고 요거 여기는 다 설명한 거예요. 단기 매매증권 뭐 평가이익, 그리고 여기 외화 환산이익은 결산 때 평가해서 손해본 거고,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비용이 있잖아요. 이거. 회사 부담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입니다. 그런데 회사 부담의 국민연금 중에 회사 부담은 세금 공과예요. 요 빨간 거로 체크해 놓은 거 동그라미 치세요. 흑백으로 인쇄하신 분이 있으면 그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러면 요거 이게요. 이거 여러분들 실무할 때요. 실무할 때 이거 이번에 그 근로환경 개선비 그다음에 직원들 일숙직비를 줬어. 식대를 줬어.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야유회비를 줬어. 직원의 식당 운영비 밥을 공짜로 줘. 직원 회식 때 오늘 회식하러 갑시다. 그러고 임직원 경조사비, 임직원 피복비 이거 뭐라고 처리하지? 라고 의문을 가질 때 이거를 보시면 복리후생비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공부를 해 두시란 얘기예요. 이거를 아시면 실무할 때 여러분들이 영수증 있잖아요. 영수증을 딱 받으면 그 영수증 받으면 이런 걸로 영수증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이런 계정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접대나 이런 거는 접대비예요. 공장에서는요 가스 수도료와 전력료로 나눕니다. 수도강열비는 본사 같은데 여기 지금 800번대가 있고 500번대가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몰라도 돼요. 800번대만 알면 돼. 이거는 회계 1급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대손상각비 아까 설명했죠. 이거 쭉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에 도서인쇄비 있고 포장비 있고 그 다음에 보관료, 차량여지비,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그 다음에 여기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아까 대여금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외화를 환산해서 손해본 거, 결산 때, 단기매매증권 평가에 손해본 거, 이거는 다 12월 말이 결산 때만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쭉 해보시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런 계종 과목 이거를 한 3번 이상은 읽어서 이럴 때는 이런 계종으로 처리하는구나. 이런 걸로다가 이제 우리가 전산에다가 입력을 하는 겁니다. 전산에다 입력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거래라는 걸 배우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요 문제 있잖아요. 요 문제 요거 요게 전산회계 2급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고 요거 하나만 풀어드릴게요. 자, 6번 기초자산이 4만원, 기초부채가 2만원이에요. 그럼 요 위에다 쓰세요. 기초자본 2만원.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 나오잖아요. 여기다 쓰세요. 기초자본 2만원 쓰세요. 기초자본 2만원. 그 다음에 기말자산이 7만원, 기말부채가 3만원. 자산에서 부채 빼니까 그러니까 요 기초는 1월 1일이고 기말은 12월 말일이에요. 그럼 7만원에서 3만원 빼니까 여기 위에다 쓰세요. 기말자본 4만원, 기말자본금 4만원, 기초자본금 2만원. 그러면 기말자본금이 더 늘었죠. 기말자본금이 4만원이고 여기서 요거 빼니까 4만원이고 기초자본 여기서 빼니까 2만원이에요. 그럼 요 총수익 위에다 적으세요. 당기순이익은 2만원. 왜? 기초자본이 2만원이고 기말자본이 4만원이니까 2만원 갖고 사업하다가 4만원이 됐으니까 2만원 늘었죠. 당기순이익 2만원. 당기순이익이 2만원이 늘었어요. 그러면 여기 수익이 10만원이고 순이익이 2만원이면 요 밑에 적으세요. 총비용 8만원. 총비용 8만원. 총비용 8만원. 자, 이렇게 요 금액 구하는 문제 한 문제 정도 있고,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 답이 있으니까 보시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한번 써보셔야 돼요. 이게 직접 써봐야 여러분 실력이 들어요. 앞에 거 읽어보고. 이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지만 이게 답이에요. 자, 거래는 뭐냐? 갈 것자 올래자. 기업이 거래란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가져오는 경제적 사건을 말한다 그랬어요. 단돈 10원이라도 즉 돈의 가치가 변동되어야 거래이다. 그러니까 거래는 주고받는 거예요.
회계상 거래를 기록하여 회계 정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거래인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다음으로 이것을 기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회계상 거래로 인식하기 위한 조건은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있어야 되고 화폐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수익 비용이 발생해야 돼. 쉽게 말하면 거래는 단돈 10원이라도 가치가 변동돼야 거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거래를 봅시다. 자, 이제 요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회계상에서 거래, 상품이나 비품 건물의 매매, 채권의 증가와 감소, 채무의 증가와 감소, 비용 발생 수익. 이거는 회계상에서도 거래고 일상생활에서도 거래예요. 그런데 화재나 도난, 분실 이거 일상생활에서 거래라고 안 해요. 천재지변에 의한 재산의 감소, 유용자산의 감가상각, 채권의 대손 처리, 일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 이거는 일상적인 거래가 아니지만 회계상 거래입니다. 화재나 도난, 분실이 생기면 재해손실. 이번에 그 동해바다 앞에 지진 났다 그랬죠. 큰 피해는 없어서 다행인데 하여튼 그 산이 많다 보니까 또 화재도 많이 나고 참 조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여기서 여기 회계상의 거래는요, 이런 것도 다 천재지변에 의한 거, 재해손실, 이건 뭐 도난손실, 그 다음에 감가상각, 대손상각, 이런 건 회계상의 거래로 이건 장부기장을 해야 돼요. 근데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거, 요건 암기하세요. 상품의 주문을 하다 봤다. 그냥 말로만 주문한 거야. 내가 물건 좀 살게 하고 저 100개 보내줘. 이렇게 말로만 했어요. 그러면 그거 거래 아니에요. 계약금을 단돈 10원이라도 줘야 거래가 됩니다. 이건 거래 아니에요. 토지 건물의 임대차 계약, 계약서만 썼어요. 아직 계약금 안 줬어. 그럼 거래 아니죠. 계약금을 줘야 그 계약금만 거래죠. 물품을 보관하다. 물품을 보관한 거는요, 이건 창고에 보관한 거라 이건 내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거래 아니에요. 종업원을 채용하다. 월급 300만 원 줄게 하고 채용을 했어. 근데 월급 아직 안 줬어요. 그러니까 거래 아니에요. 담보로 설정하다. 담보 설정한 게 무슨 거래예요? 여러분들 그 아파트 사고서 은행에 대출 받으면 담보 설정하죠. 대출 받은 건 거래가 되지만 담보 설정 자체는 거래가 안 돼요. 그럼 회계상 거래 팔려서 이게 이제 앞으로 이것에 의해서 모든 장부가 기록됩니다. 그럼 차변 요소는 왼쪽 요소, 대변 요소는 오른쪽 요소. 근데 이게 북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차방, 대방, 오른쪽 방향, 왼쪽 방향, 이래서 북한 말은 또 그렇게 써요. 근데 우리는 차변, 대변. 여기 자산의 증가, 여기는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이게 뭐예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자산 쪽이 증가되는 쪽에 잔액이 있어요. 증가되면 아무래도 감소되는 것보다 증가되는 게 많겠죠. 물론 증가됐다가 감소가 100% 다 되면 잔액이 하나도 없을 수는 있어도 100만 원 들어왔는데 200만 원 뻥튀기해서 나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증가되는 쪽에 항상 증가 또는 발생되는 쪽에 금액이 항상 크고 잔액이 있다. 그래서 부채가 증가되면 부채를 갚을 수 있고, 자본이 증가되면 누가 투자를 했어. 그럼 증가되는데 그 사람이 찾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외울 때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여기는 차신해야, 여기는 대신해야. 차신해하고 대신해가 짝을 맺는데, 여러분들 짝을 맺을 때 차신해는 대신해하고만 짝을 맺어야지 차신해끼리 짝을 절대 못 맺어요. 여러분들 결혼할 때 8촌 이내는 우리나라 민법에 결혼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차변 요소는 차신해는 대신해하고만 짝을 맺어야 돼. 결혼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차변 요소, 대변 요소는 여기는 차신해, 대신해. 차신해와 대신해가 이게 짝을 맺는 게 바로 거래의 결합관계고, 그걸 가지고 분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다음전 결합관계가 잘못된 것은, 그러면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감소가 짝을 맺었다. 그럼 이거 틀린 거지. 이건 될 수가 없어요. 자산의 증가는 이렇게 요거하고만 짝을 맺을 수 있고, 자산의 감소는 이쪽하고만 짝을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 종류는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환거래는 자산부채 자본끼리 서로 그냥 교환만 하는 거고, 손익거래는 어느 한쪽의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거,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한 거. 혼합거래는 교환과 손익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 은행 예금 이자를 이자와 함께 찾다. 원금도 찾고 이자도 찾고. 그 다음에 현금과 수입 지출에 따른 전표는 프로그램에 입력하는데 뭐 입금, 출금, 대체 이거는 나중에 실기할 때 하고. 거래 이중성. 회계상 모든 거래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이중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지면 차변과 대변이 동일한 금액 기록되는데 이것을 거래 이중성. 자, 여기 보실래요? 자산의 증가는 반드시 이쪽에 뭐 하나하고 변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차를 타고 어디를 간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산의 감소, 교통비 현찰로 줬거나 아니면 카드로 결제하면 부채의 증가, 그리고 비용의 발생. 반드시 이쪽은 이쪽하고만 일어나게 돼 있어요. 똑같은 금액, 교통비 1250원을 줬다. 그러면 1250원 자산이 감소되거나 부채가 증가되거나 그리고 비용이 발생하죠. 그래서 거래 이중성은 반드시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같이 이중으로 결합되어서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차평균의 원리는 뭐냐면 거래 이중성에 의해서 아무리 많은 거래가 발생하더라도 계정 전체를 통해 본다면 차변합계 금액과 대변합계 금액이 항상 일치하게 되는데, 항상 일치해요. 이것으로 기록 계산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자기 검증 기능이에요. 그래서 시산표를 작성해 보면 일정 기간에 모든 거래가 차변과 대변에 동일한 금액을 기록했기 때문에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보고 정확성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산표에도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있어요. 동일 거래를 이중으로 기록했어. 아니 여기 차변의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를 똑같이 두 번 기록했어. 그럼 금액이 똑같으니까 발견이 안 되겠죠. 우연히 차변과 대변은 오류 액수가 일치돼요. 차변합계 대변합계가 일치되는 경우. 그래도 발견이 안 돼요. 우연히 여기 이쪽 차변 100만원 마이너스 되고 여기도 100만원 마이너스 되면 발견이 안 되겠죠. 자, 결합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상품 5만원 매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다. 잘 보세요. 이 상품 동그라미, 현금 동그라미 치세요. 자, 차신에는 뭐예요? 차신에는 상품이죠. 자산의 증가. 대신에는 뭐예요? 현금이죠. 현금이란 자산의 감소. 그러니까 이거는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 1번이죠. 상품이 들어오고 현금이 나갔고. 두 번째,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뭘까요? 요거 4번. 월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은 종업을 채용하기로 하다. 채용을 하기로 했지 뭐 월급 준 거 아니잖아. 한 달이 지나야 월급 주겠죠. 그래서 이건 거래가 아니에요. 다음 중 거래 요소를 바르게 짝지은 건, 그러니까 차신해하고 대신하고 짝을 바르게 맺었냐 이거예요.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감소, 이거 다 차신의 식구죠.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감소, 차신의 이거 안 돼.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이거 다 대신의 식구잖아요. 여기 자산의 감소와 부채의 증가 다 대신의 식구잖아.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감소도 차신의 식구고 이거 안 돼. 그 다음에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 자,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 여기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는 여긴 차신혜고 대신혜니까 이건 맞다. 이거는 맞다. 그래서 3번이 맞아요. 자산의 감소와 자본의 증가. 이거 다 대신혜죠. 보세요. 자산의 감소와 자본의 증가. 자산의 감소와 자본의 증가. 이거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차신혜끼리 대신혜끼리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차신혜는 대신혜하고만 짝을 맺어야 돼요. 이렇게. 이걸 거래의 결합관계라 그래요. 자, 그럼 결합관계를 표시하는 걸 한번 보세요. 여기 차신의 식구가 누구고 대신혜가 누군지 봐요. 상품을 매입하고 10만원은 외상으로 매입하고 자네가 현금으로 지급하다.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상품이란 차신의 자산의 증가가 됐고 10만원을 외상으로 했으니까 부채의 증가 대신에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자산의 감소 이렇게 됐고요.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10만원에 처분하고 그러면 이건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5만원은 현금으로 받고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 자산의 증가. 이건 다 교환거래예요. 왜냐하면
자산부채 자본만 서로 교환된 거니까. 상품은 50만원 매출하고 30원 약속원 받고 자네가 현금으로 하다. 상품을 팔았으니까 수익이 발생했죠. 상품 팔면 수익 발생이에요. 상품 팔면 수익 발생. 그 다음에 30원 약속원 받았으니까 자산의 증가. 잔액은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역시 자산의 증가. 이거는 손익거래, 수익이 생겼으니까. 이달은 조머리 금년을 보통 예금에서 인터넷 계좌에 이체하여 지급하다.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이렇게 비용, 월급, 급여란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손익거래.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정이 뭐냐? 요 계정이 요 T자를 말해요. T자.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 그러니까 현금, 예금, 외상매출금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다 나눠가지고 기장을 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다 따로따로 기장해요. 그러면 여기 현금 계정에 이쪽에는 증가, 이쪽에는 감소, 빼면 잔액이 나오겠죠? 이게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그 철학자 괴테 아세요? 괴테? 괴테 파우스트. 괴테가 얘기했어요. 인류가 발명한 위대한 발명품 중에 뭐 치거기도 있고 금속알자도 있는데 이 계정을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철학자가 이 계정을 얘기할 정도로 이 계정이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여러분들 저 현금 출납번은 일기식으로 적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일기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차대변은 나누질 않기 때문에 그건 단식북이고 우린 복식북이는 차대변은 나누기 때문에 이쪽 학계 1년 동안 증가, 1년 동안 감소 이렇게 해서 잔액을 알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거래 성격을 이해하기 쉽게 명확하게 기록하기 위하여 같은 종류 및 같은 성질을 가진 것을 구체적인 항목을 설정하여 기록 계산 정리하는 단위다. 그럼 현금은 현금,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 상품은 상품. 계정 과목의 현금, 상품같이 계정에 이름을 붙이는 거. 계정 계좌는 왼쪽, 오른쪽. 요거 차변, 대변. 요걸 계정 계좌라 그래요. 재무상태표 계정, 손익계산서 계정. 뭐 이 재무상태는 자산부채 자본이고 이건 수익 비용이고 거래 판례소 원칙을 그대로 기입해요. 그러니까 이 현금은 자산이니까 이쪽이 증가, 차신해. 이건 차신, 현금은 자산이니까 이쪽에 차신해, 자산의 증가. 여긴 대신에 자산의 감소. 부채는 증가가 대변이죠. 대신해고 부채의 감소는 차변이고. 자본도 증가 대변, 감소 차변. 이거 그대로 요거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기 부채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 증가, 자본 감소, 수익 발생, 비용 발생. 자, 위 그림에서 현금을 계정 과목, 요걸 계정 과목, 증가와 감소를 기입하는 것을 계정 계좌라고 한다. 잔액은 증가나 발생하는 쪽이 많아서 남아요. 자산과 비용은 차변에, 부채와 자본 수익은 대변에 잔액이 남는다. 여기 보시면 여기 증가, 발생 이쪽이 아무래도 잔액이 많겠죠. 이쪽이 이 두 개는 차변이 잔액이 많겠죠. 그래서 서로 일치가 돼요. 자, 이제 여기서 분계와 전기가 있어요. 이 분계와 전기는 뭐냐면 장부에 기입해야 되는데 어느 계정에 해당되는지 그 계정 어느 변에 기입할 건지 금액은 얼마인지를 결정짓는 거. 이 분계가요. 요 분자가 나눌 변자, 나눌 분자, 낄 개자야. 차신해하고 대신해하고 나누는 거야. 그냥 차신해 대신해. 거래 결합관계에 분계한다. 차변은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전기는 이제 그 옮겨 적는 건데 이거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해줍니다. 모든 계정이 설정되어 있는 계정 과목은 총계정 원장. 요거 전기하는 요령은 뒤에서 설명할 거고요. 요거 뒤에 설명하고 요 장부만 좀 알고 넘어갑시다. 거래 내용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도록 기록 계산 정리하기 위한 지면을 장부라 그러고 주여부와 보조부로 나눠요. 회계장부는 주여부는 모든 거래를 다 기록하는 거야. 분계장. 근데 분계장은 옛날에는 그 문방구에서 분계장을 썼는데요. 지금 분계장 안 써요. 분계장 안 씁니다. 안 써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실무에서는 입금, 출금, 대체전표이고 실무에서 그렇게 하고 총계정 원장. 보조부는 이 주여부를 도와주는 거야.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소액현금 들어오고 나가고 당좌예금 들어오고 나가는 출납장. 그 다음 매입한 거, 매출한 거, 어음, 받으러 온 기입장, 지급 온 기입장. 보조원장에는 거래처 원장, 그러니까 외상으로 파는 거, 외상으로 사온 거,
상품 재고장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여부는 회계 기간에 일어나는 모든 거래를 발송 순서대로 기록하고 계산하는 장부이며 보조부는 주여부에 요약된 내용을 보충하여 기록하는 장부다. 이거는 뭐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고, 자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서 회계상에서 거래라고 하면 단돈 10원이라도 들어오고 나가는 걸 거래라고 하는데, 우리가 회계상에서 기록할 때 거래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 차변 요소, 대변 요소는 차변 대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왼쪽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자산의 증가 여기 적고, 비용의 발생 여기 적고,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이 여기 적어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등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여기 자본이 증가되면 수익의 발생, 자본이 감소하면 비용의 발생. 이 차신에는 대신에하고 짝을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결혼하실 때도 항상 다른 집안하고 결혼하잖아요. 다른 집안하고 결혼했듯이 차신에는 차신애끼리 결혼 못해요. 대신에는 대신애끼리 짝을 못 맺어. 반드시 차신에는 대신애하고만 짝을 맺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거래 결합관계고 분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분계를 요거를 하는 건데, 자 여기 보면 다음에 거래대에 거래 결합관계를 표시하고 분계하시오. 자 현금 1000만 원을 국민은행에 보통 예금하다. 이게 전부 답니다. 여기서 이제 이것만 할 줄 알면, 이걸 컴퓨터에다가 입력만 하면 여러분 자격증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프린트를 만든 거라, 프린트 반드시 프린트해서 준비하세요. 현금을 국민은행에 보통 예금하다. 그러면 보통 예금이라는 게 은행의 예금이 늘었죠. 자산의 증가예요.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현금은 여러분들 호주머니에서 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현금이 나갔어요.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 그래서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 차신에는 보통 예금이 들어왔고 대신에는 현금이 나갔고, 그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 자기합수표를 은행에 당좌예금하다. 그러면 여기 당좌예금이란 자산이 증가됐어요. 왜냐면 당좌예금은 예금의 일종인데 회사만 이용하는 예금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합수표는 현찰이라 그랬죠. 그래서 현금이 나갔어요. 자산의 감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진짜 분계인데, 급여 1000만 원 중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 종업원 부담분 10만 원을 차감하고 잔액은 국민은행 보통예금이 이체하여 지급하다. 요새 여러분들 회사에서 월급 받을 때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오죠. 옛날에는 월급 봉투를 갖다가 현찰을 담아갖고 줬거든요. 지금은 다 예금으로 계좌 이체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급여가 100만 원이에요. 급여 100만 원. 근데 회사가 4대 보험하고 세금을 띄어서 맡아가지고 있습니다. 그 맡아가지고 있는 걸 예수금이라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니까 보통예금이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 이건 부채의 증가, 이건 자산의 감소, 이거는 비용의 발생. 그러니까 차신혜하고 대신혜하고 나누는 게 분계예요. 분계는 차신혜와 대신혜가 짝을 맺는 게 분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영업에 사용할 컴퓨터 200만 원에 영풍에서 매입하고 100만 원은 수표 발행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2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그러면 컴퓨터 샀으니까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됐죠. 그 다음에 100만 원은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예금이 나가요. 수표 발행할 수 있는 예금은 당좌예금이야.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잔액은 2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이거는 미지급금 부채의 증가예요. 그래서 차신에는 자산의 증가, 대신에는 자산의 감소와 부채의 증가. 비품이 들어왔고 당좌예금 나갔고. 자, 그 다음에 정수산업에 상품 100만 원, 거기서 500만 원을 매입하고 외상으로 하다. 상품의 인수운임은 운송회사에 현금으로 지급하다. 상품을 매입할 때요, 운임은 가산해야 돼요. 저기 여러분들 동대문 시장 아시죠? 서울에 유명한 옷시장이에요. 거기는요, 저 지방에서 밤에 남들 잘 시간에 그 차를 몰고 와가지고요, 옷을 도매로 띄어가요.
그러다가 자기 가게에 갔다가 진열을 해놓고 팝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서울까지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왔다. 그러면 기름값하고 그 다음에 버스를 대전하면 버스비 같은 거, 관광버스로 여러 상인들이 같이 이제 타고 왔다. 그럼 물건 싣고 간다. 그럼 그 운임을 갖다가 상품값에 보태가지고 나중에 요거보단 비싸게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매입할 때 인수하는 운임이라든가 뭐 운임뿐만 아니라 뭐 제반 뭐 보험료라든가 뭐 하여튼 매입할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다 가산해요. 그래서 상품 510만 원이 돼요. 근데 500원 외상으로 했으니까 나중에 갚아야 될 거니까 부채의 증가, 여기 부채의 증가. 그 다음에 인수운임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자산의 감소가 되는 거예요. 자산의 감소. 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대정에서 상품 2천만 원을 매입하고 약속보험을 발행하여 교부하다.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상품이란 자산이 증가됐죠. 그 다음에 어음을 발행하면 상품 살 때 어음은 지급어음이에요. 부채의 증가. 상품이 아닌 비품을 살 때는 요건 미지급금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이나 원재료 사면 지급어음이에요. 그 다음에 상품을 거성산업에서 매입하고 대금은 국민은행 발행 당좌수표로 지급하다. 그럼 상품이 들어왔으니까 매입한 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당좌수표 발행하면 당좌예금이 나가는 거예요. 이 당좌예금은 유일하게 회사가 발행하는 수표입니다. 당좌수표 앞에서 보여드렸죠? 앞에서 요거 당좌수표. 이 당좌수표를 요 회사가 발행합니다. 그래서 발행인과 지급인이 다르고 발행인은 회사고 지급인은 은행인데 결제를 못하면 부도가 됩니다. 그럼 형사처벌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하고 당좌 차월 계약을 맺어요. 마이너스 통장 계약을 맺어갖고 예금 잔액이 없어도 수표를 끊어주기 때문에 회사가 많이 이용합니다. 이 자기합 수표는 완전히 현찰이에요. 은행이 발행하고 은행이 자기가 돈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행에다 돈을 입금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현찰 찾으러 가면요. 현찰 안 줘요. 현찰 안 주고 수표 100만원 찾으러 갔다 그러면 수표 100만원짜리 한 장 딱 줘요. 그럼 그 100만원 가지고 있다 다른 데 대출 받아갖고 이자 남기고 은행의 돈 장사에 아주 기재예요. 엄청나게 돈 장사를 잘하지. 그래서 은행은 코로나 시대에도 이익을 많이 봤다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상품이 들어오고 수표 발행하면 당좌예금이 나가고요. 미영물산에서 상품 200을 매입하고 150원 현금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그러면 여기 상품 200을 매입했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150을 지급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50은 외상으로 샀어요. 그래서 이 부채의 증가,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상표상에 상품 700을 매출하고 대금 중 200은 자, 상품 700 팔았으니까 대변에 상품 매출 700. 그 다음에 200은 동사발행 당좌수표로 받았으니까 현금이 들어왔어요. 현금 300. 현금 200이 들어왔는데 또 100만원은 자기합수표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200은 당좌수표 타인이 발행한 수표도 현금이고 자기합수표도 현금이니까 현금이 300이에요. 자산의 증가. 또 외상으로 파는 것도 자산의 증가예요. 외상매출금 이렇게. 그 다음에 상표상이로부터 외상매출금장 4천만원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이 되다. 그러면 보통예금이 들어왔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은행에다가 예금하면 예금이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외상매출금이란 자산이 감소가 됐어요. 영풍에 대한 미지급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거 아직 안 줬던 부채를 갚은 거야. 그럼 부채의 감소, 미지급금 100만원. 그 다음에 현금이 나갔어요. 그 다음에 정수산업에서 업무용 책상을 15만원의 외상으로 구입하다. 비품 15만원. 여기 외상으로 샀다고 외상매입금하면 안됩니다. 이건 미지급금이에요. 이거 함정에 속으면 안돼요. 영풍의 비품 장부가액 취득가에서 감가상각 2개 뺀 것이 고물된 거 뺀 거 20만원을 30만원의 외상으로 매각 처분하다. 그럼 비품이 20만원 나가고 외상으로 했다고 또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이거는 비품이기 때문에 미수금이에요. 그럼 유형자산 처분이. 그 다음에 승리해서 건물을 7천에 구입하고 1,000만원은 보통예금에서 2차에 지급하고 잔액은 2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건물이 7,200만 원이 들어와요. 여기 재비용 가산합니다. 1,000만 원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하고, 보통예금 1,000만 원이요. 그 다음에 잔액이 6천만 원이죠. 2개월 후에 주니까 미지급금. 그 다음에 요거는 현금 줬으니까 현금이란 자산의 감소. 그 자산의 감소, 보통예금이란 자산의 감소, 미지급금이란 부채의 증가, 현금이란 자산의 감소. 3표상의 외상매입금 300만원 중에 150원 약소금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러니까 외상매입금 300을 지급했는데 150원 약소금 발행했으니까 나중에 돈 줄게 하고 발행한 거라 지급보험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 150이 나갑니다. 자, 요렇게까지 분개를 한 겁니다.